소아중이염에서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귀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경우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거죠. 근데 삼출성 중이염은 원래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이고, 만약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은 그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게 장기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거의 99%에서 치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병이 그럼 치료가 된다는 건 이제 안에 있는 삼출액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이 속에 채우고 있는 삼출액이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어차피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물이 차 있는 그 볼륨에 따라서 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20dB, 30dB, 많게는 4, 50dB 이상도 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가 됐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학습을 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죠. 아이의 학습에도 영향을 주지만 아이의 사회적인 관계, 성격 이런 것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청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이염에 걸리는 아이들의 그 엄마 아빠는 언제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이 있고, 또 언제 완치가 됐고, 또 언제 다시 얼마나 있다가 또 중이염이 다시 재발했는지를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이염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할 때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 먹는 그 경우가 있는데, 항생제죠. 그러니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과연 언제 꼭 필요한가, 그리고 얼마만큼 언제까지 약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미 그 수십 년 동안의 임상적인 어떤 경험을 종합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급성 중이염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막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통증이 있어서 이런 그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써야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항생제를 몇 개월씩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그 항생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잘 마련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의 연령과 그다음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항생제를 쓰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항생제를 언제까지 쓰느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급성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약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열이 떨어지면은 이제 항생제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연령이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그보다 좀 길게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비동염이라든가 이런 비염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면 항생제는 물론 같이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급성 중이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는 급성 증상이 사라지면은 그때는 이제 중단을 한다. 그러나 이제 반복적으로 중이염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지나면 또 열이 나고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항생제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좀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하고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감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삼출성 중이염은 이제 원칙적으로 항생제를 쓰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으면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예방에 대한 것, 특히 이제 겨울철에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되느냐. 급성 중이염은 이제 면역력과 관계가 있고 또 그런 그 감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기가 안 걸려야죠. 그래서 사실은 중이염이 빈번하게 오는 아이들 그 경우에는 겨울철이나 이런 시기에는 조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 이런 데를 조금 쉬고 집에서 케어해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데를 보내서
어쨌든 그 감기가 좀 옮겨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아이가 둘이 있다 그러면 첫째 아이 경우에는 감기별로 좀 적었는데 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기도 자주 걸리고 중이염도 자주 오는가? 이제 첫째 아이에서 이제 옮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째 아이 경우에는 그런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접촉을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구균 백신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이염을 조기에 발견해서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병원에 이제 오는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년에도 뭐 한 고열이 나고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급성 중이염 증상이 보통 이제 막 3번, 4번 이상 막 반복되는 그런 중이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소아 중이염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인 뭐 중이염에 대한 수술은 뭐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이죠. 중이 환기관 삽입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일 흔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 이제 장기간 됐을 때 보통 이제 최소한 3개월 정도 이상 이제 뭐 이 안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중이염이 있는 경우, 한쪽은 정상이고 이런 경우도 이제 한 6개월까지는 지켜볼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냥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청력 검사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이 아이를 쭉 정기적으로 잘 관찰하면서 아이가 청력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수술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수술이니까 간단한 그런 그 마취를 통해서 보통 한 5분 이내에 끝나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수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수술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 튜브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튜브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튜브가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고막에 이제 튜브를 꽂아 놓으면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자꾸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튜브가 이제 탈구가 되는데 문제는 바로 또 중이염이 재발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또 튜브를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5번 막 그 이상 수술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튜브를 이제 삽입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튜브를 넣을 때 왜 그 아이에게 이 튜브 삽입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가까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텐데 기다리기에는 너무 아이가 청력이 떨어져서 물량이 많고 그래서 아이한테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월 기다렸다가 튜브 수술을 하면은 한 6개월에서 뭐 길게 한 12개월까지 1년 정도만 유지할 수 있는 튜브를 넣으면은 튜브가 빠져도 그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게 자주 재발되는 경우는 이제 분명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굉장히 아이한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장기간 튜브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만으로 6세에서 한 8세 정도가 되면 되게 감기 걸리는 그 횟수가 확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만 6세나 7세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2살, 3살 정도 됐을 때 이 튜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한 4년 내지 한 5년 정도 이 중이염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튜브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튜브가 있고 장기 튜브가 있거든요. 장기 튜브는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후유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수술을 반복해서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수술해서 튜브를 좀 오래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많이 흔하게 하는 게 그 수술을 하면 과연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 이 병이 낫는 건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튜브의 목적은 안에 이제 고여 있는 그런 그 참출액, 그러니까 그 분비물들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청력은 좋아지죠. 바로 청력이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튜브를 넣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환기 기능이 그러니까 이관이라고 하는 관의 기능이 좋지 않은 거죠. 그 이관 기능이 그럼 바로 정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깡통에 한쪽에 구멍을 뚫고 따르면은 주스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운터 프링이라고 하는 반대편에 구멍을 내면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의 그 감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스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제 원리로 이관이 있고 고막에 튜브를 구멍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쪽에서 이제 약간 감압 압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오프닝이 조금 쉽게 열리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튜브를 넣으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튜브 수술한 분들이 튜브를 하면은 뭐 샤워를 할 수 있는가, 뭐 목욕탕에 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수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샤워하고 목욕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수영을 하는 경우가 문제죠. 일반적으로는 수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튜브를 넣으면은 굉장히 그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물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심이 보통 깊지 않은 그런 풀장 같은 데서 수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좀 깊은 그런 물에서 잠수를 한다거나 할 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귀마개를 반드시 하고 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물이 들어간 다음에 조금 분비물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즉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간단한 그런 약물들을 쓰게 되면은 되게 컨트롤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수술한 다음에 너무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또 아이가 생활할 때 좋지 않으니까 그런 제한은 뭐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겨울철이 돼서 지금 중이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감기 후에 중이염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중이염은 뭐 대부분 잘 관리하면은 큰 문제 없이 치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청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장 중이염은 문제가 안 돼도 만약에 지금 중이염을 잘 관리를 못했을 때는 아이가 성장해서도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